반갑습니다. 저희가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이제 첫 번째 장 임상 심리학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OT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치료 임상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학 이론들을 갖고 치료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다. 이제 치료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것도 치료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접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증상, 그다음에 병증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냈다면 어떤 치료 이론을 대입을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접근이 가장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임상심리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프라인상에서도 임상심리학을 강의를 해보면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걸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 영역이어서 꼭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지루하지만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면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작을 할 때 보시면 1절에서 임상심리학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심리학의 정의와 역사, 심리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학의 발전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고대에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을까라는 그런 거에서부터 이 심리학이 어떻게 과학적인,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찰 불가능한 것을 연구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관찰 불가능한 것을 연구한다 할 때는 비과학적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어떤 그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심리학 자체를 과학으로서 연구한 이런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어떻게 연구가 됐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과학적 학문 이전 시기, 그러니까 심리학을 그냥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뭐 그냥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까지는 철학적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심리학은 그냥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골똘히 생각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 우리 잘 아는 학자죠. 이 사람들은 이 플라톤과 그 제자들은 심신이원론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은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심신일원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뗄 수 없는 거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근데 이제 심신이원론도 일리가 있고요. 심신일원론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이렇게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울할 때는 생각을 아무리 기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울한 생각만 들어. 이거는 몸과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집중해서 보면 심신이원론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심신일원론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것이 이제 고대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큰 축이었다라고 본다면,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 어떤 접근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고를 통해서만 이해하려는 접근보다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극을 줘서 뭔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유추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접근으로부터 경험적인 접근으로 접근 자체가 좀 이동해 나간 그런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다. 르네상스 시대의 특성 자체가 어떤 이제 신격화를 이렇게 좀 좀 해부해 보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있어서도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럼 그게 실체가 뭔지 한번 해부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과학에 조금 더 가까워진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자극을 줘서 뭔가를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이제 근세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의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런 의식의 영역에 관심이 점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리라는 것, 사람의 마음의 원리가 뭐겠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제 의식적인 거,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래서 나타나지는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 어떤 행동들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지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17세기부터 18세기에 들어와서는 경험주의자였던 로크라든지 미래라든지 스펜서 이런 학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심리학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험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양괄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과학적 심리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분트라고 하는 학자. 이 학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심리학 할 때도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상 심리학의 어떤 역사적 발전이라고 하면 분트라고 하는 학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 분트는 독일 사람이었죠.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이제 설치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실험실 하면 어떤 화학 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자극을 줘서 뭐 반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작용과 반작용 뭐 이런 물리학 실험실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그런 이제 상태였는데 심리학을 실험하는 실험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개념으로서 매우 놀라운 그런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분트가 독일에서 이제 심리학 실험실을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 이후로 심리학이 이제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이 가능한 그런 분야로 넘어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뭐 티치너라든지 제임스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학자예요, 두 분 다. 그래서 기능주의와 이제 행동관찰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접근을 사용을 했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대단히 유명한 학자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이름을 들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 이제 무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학자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무의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을 정교하게 정의한 학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 이 왓슨은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행동주의 학자로서 매우 유명한 학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이번에 베르트하이머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 사람인데,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래서 뭐 그 형태주의 심리학 뭐 이렇게도 부르는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 뒤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심리학 분야를 이제 이야기한 학자로서 유명하고요. 동그라미 6번에서 메슬로우와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 뭐 이제 미국 학자죠. 인본주의 심리학을 이야기한 제3심리학이라고도 부르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이야기한 매우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과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에 보시면 임상심리학의 성장과 발전은 이제 그 이렇게 딱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연도별로 뭐가 이렇게 잔뜩 써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임상심리학 분야가 이제 그냥 추상적이었던 분야에서 과학의 분야로 연구돼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여 덕분에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학이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덜한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신과 의사와 거의 대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계속 필적할 만한 어떤 이제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갖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분트라고 하는 학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트가 1879년도에 이제 분트는 심리학 연구를 위한 심리학 실험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심리학 실험을 했던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갈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꽤 유명하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1890년대 이제 카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어떤 정신 검사라고 하는, 그래서 심리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도입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동그라미 5번 요건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외우셔요. 1896년도에 위트머라고 하는 학자, 이 위트머라고 하는 학자가 심리 진료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진료소를 개설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심리학을 베이스로 한, 그 전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 정신분열증, 과거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으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이트 시대식으로 이야기하면 히스테리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엔 상담사 이런 용어도 아예 없었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휘트머라고 하는 학자가 위트머 이렇게 뭐 그렇게 불려요. 펜실베니아에 심리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큰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03년에 이제 비네, 이게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이 비네는 이제 그 발음을 비네, 넷 이렇게 하는 거 비네라고, 프랑스 발음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네가 이제 지능 검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능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 비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지능 검사를 개발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1904년도에 보면 여기서 이제 휘트머가 또 나오잖아요. 이 휘트머가 이제 심리 진료소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료소에서 진료를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상심리학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임상심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강좌를 처음으로 대학에서 개설한 사람은 바로 휘트머라는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05년도에 보시면 비네가 시몽은 비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비네 시몽 지능검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네 시몽 지능검사 도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됐어요. 요즘은 미국에서는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이 비네 시몽 지능 검사 도구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대에서 이제 그 고대 비네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사 도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능 검사의 어떤 아이디어를, 지능이라는 걸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그런 검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연도별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고, 뭐 기억을 그렇게 못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트라든지 휘트머, 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2번에 보시면 1916년에 터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 비네 시몽 지능검사 도구는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터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화시켜서, 그러니까 번역해서 썼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비네 시몽 지능검사 도구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제 미국 상황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스탠포드 비넷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포드 비넷 검사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3번에 보시면 1917년에 이제 이 그 심리 검사는 세계 대전, 전쟁과 함께 이렇게 그 크게 발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과 함께 왜 크게 발전하는 측면이 이제 나타나게 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군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훈련을 시킬 때 아주 멀쩡했어요. 근데 전쟁에 딱 내보냈더니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폭탄 소리 이렇게 나고 이렇게 사람 몇 명 죽는 거 보더니 확 미쳐버렸어. 이러면 이제 사실 훈련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훈련대 시켜서 전쟁에 내보냈더니 이제 분열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군 부대에 이제 그 좀 이렇게 고위급이야. 그래서 뭔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해요. 미칠 놈을 미리 알아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을 전방에 안 보내면 되잖아요. 후방에서 이렇게 뭐 군수물자 배송하고 뭐 이런 거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미리
분별해낼 수 있겠냐, 미리 알아차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리 검사라고 하는 걸 훨씬 더 이제 열심히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아주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돌아와요. 지금 같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전쟁에서 뭐 어떻게 동료가 죽는 거 이런 걸 보면 심리적 충격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용어가 아예 없었던 시대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증상을 앓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치료적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좀 제일 큰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또 이렇게 열심히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심리 검사는 전쟁 전후를 통해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1917년에 이제 미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집단 심리검사 도구였던 군대 알파, 그다음에 군대 베타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전쟁에 내보낼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의 이제 보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배치를 할 건가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14번에 보시면 1921년에 이제 로샤 검사 뭐 이렇게 검사 도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로샤 검사 다 아시죠? 이렇게 꼭 이렇게 잉크 막 해가지고 접었다 핀 것처럼 이렇게 잉크 반전 검사라고 보통 부르죠. 이게 이제 로샤 검사를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이 사람이 그 스위스식으로 로르 샤흐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르 샤흐 검사 하는데 이제 로샤 검사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르죠. 이 검사를 개발을 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16번에 보시면 1935년도에 머레이와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제통각 검사, TAT라고 약자로 보통 씁니다. 주제통각 검사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 이제 머레이와 모건이라고 하는 학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통각 검사, 이 두 개는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머레이와 모건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제통각 검사를 만들었는데 혹시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주제통각 검사를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정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주제통각 검사 또는 TAT 검사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장면들이 몇 개가 이제 사진이 나와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한 뭐 A4 용지만한 A4 용지랑 조금 사이즈는 다릅니다만 하여간에 그 정도 이제 크기고 그거보다 좀 더 큰데 흑백으로 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장 흔한 건 어떤 꼬마애가 이렇게 이제 그 표정은 중립적인 표정인데 고개를 딱 떨구고 있고 이제 바이올린이 줄이 끊어진 걸 이렇게 딱 손을 짚고 있는 그림이 한 장 있어요. 근데 그럼 그림을 딱 보고 이제 이런 거죠. 이 장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할 거냐가 있죠.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집어 던져서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이러면 주인공이 이제 엄마가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냐. 이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냐. 그리고 이 장면을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정은 이제 이 TAT 검사의 그 사람 얼굴 표정은 중립적인 표정이에요.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중립적인 표정인데 그 상황을 내가 읽고 이 사람의 표정을 어떻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전개를 해 나가죠. 그래서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이제 심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이런 것이 이제 주제 통각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통각 검사를 이제 193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개발을 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17번에 보시면 1939년도에 이제 웩슬러라고 하는 벨류브라고 하는 학자, 웩슬러와 벨류브. 이게 웩슬러가 훨씬 더 중요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 웩슬러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지능 검사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능 검사는 거의 대부분이 웩슬러 지능 검사를 사용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능 검사를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18번에 보시면 이제 1943년도에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요건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MMPI라고, MMPI는 여러분이 그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MPI 검사를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MMPI 도구는
전 세계에서 심리 검사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MMPI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이미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나라 사람에 맞춰서 이제 표준화 작업이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됐고 표준화 작업도 다 맞춰져서 아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검사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심리 검사에 대해서 또는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이 MMPI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그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력을 키우는 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9번에 보시면 1946년도에 이제 제양 군인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의 얘기죠. 제양 군인회와 이제 공중위생국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일일이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심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프로그램, 심리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1번에 보시면 1948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세계 보건기구 이제 세계 보건기구가 뭐예요? 그러면 WHO라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상식이 됐으니까 이 WHO를 만들어서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일치된 의견을 좀 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WHO는 운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2번에 보시면 1949년도에 이제 볼더 회의를 통해서 과학자 실무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과학자 실무자 모형이라고도 부르고요. 과학자 임상가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책에 보면 과학자 실무자 또는 어떤 책에 보면 과학자 임상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내용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 개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임상심리학자를 바라보는 시각, 임상심리학자에 대한 입장은 과학자 실무자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실무자 모형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알아두기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상심리학자는 1번 과학자여야 되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적인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실무자, 치료 실무자, 그러니까 임상 실무자, 그러니까 치료 임상 실무자로서 실제로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능력, 스킬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임상 심리학자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는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서 워낙 이제 발전한 이후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임상심리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 임상심리학자를 훈련시킬 때 과학자로서의 연구 능력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로서의 어떤 치료 능력, 진단 및 치료 능력 이것도 비등하게 중요한 비중을 둬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이 그런 훈련을 패스해서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연구 능력과 임상가로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는 이 능력이 둘 다가 획득되지 않으면 임상심리학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학위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상심리학자를 보는 매우 중요한 시각이 바로 과학자 실무자 또는 과학자 임상가 모형 또는 모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임상심리학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과학적 연구도 하고 이제 실무적 치료도 하고 이걸 두 개를 다 하라는 거예요. 두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무슨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다 하냐 이제 이런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이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임상심리학을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실력을 쌓아서 배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두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 1973년도에 이제 베일이라고 콜로라도 베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이제 과학자 실무자, 과학자 임상가 모형 말고 또 다른 이제 임상심리학자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이제
이제 제시했던 그런 이론들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상심리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한 3개 정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3개의 시각에 따른 커리큘럼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실무자 모형에 따른 이제 그 임상심리학자를 키워내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일 회의에 따른 이제 임상심리학자를 키워내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다른 임상심리학자를 키워내는 프로그램. 그래서 3개 정도의 어떤 그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갖고 임상심리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어떤 시각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정받고 있냐? 그래도 역시 과학자 실무자 모형, 과학자 임상가 모형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임상심리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매우 중요했다. 심리검사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심리검사가 이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내보낼 군인들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내서 그럼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났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막 졸업을 하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정신과 의사를 훈련시키는 커리가 있는데 이 커리에 맞춰서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이제 졸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정신과 의사들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필요죠.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른 정신 전문가들이 이제 이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본격적인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치료적 장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에 발전하게 된 계기는 심리검사뿐만이 아니라 임상심리학자들이 치료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는 것도 전쟁 전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1차 세계대전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1919년도에 미국의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임상심리학자들이 이제 임상활동, 치료에 정신과 의사가 워낙 부족하니까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지적이거나 심리적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임상심리학자들이 많이 뛰어들었고요. 전쟁 이후에는 치료적 장면에서 임상심리학자들이 많이 뛰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이제 임상심리학자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임상심리학자들이 거의 정신과 의사들과 이렇게 일을 이렇게 그 적절하게 나눠서 하는 게 아주 흔한 그런 치료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임상심리학자들이 병원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만큼 이렇게 임상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문적인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과 협업을 하긴 합니다만 약간 이제 그 서포트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인식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징병과 배치 업무를 위해서 이제 심리 평가를 한다라든지 개인 및 집단 상담 치료를 이제 수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심리학자들이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과 의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제 한계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은 많은데 정신과 의사 숫자들은 아무리 이제 이 뭐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다 정신과로 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정신과 의사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임상심리학자들이 투입이 되긴 하는데 이 임상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래도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의 접근을 해서 새로운 치료 기법들을 많이 개발을 해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상심리학자들을 본격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딱 마치면 의대를 입학해서 졸업하면 의사를 배출해내는 것처럼 임상심리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요 컬에 딱 입학을 하면 요 과정을 쭉 마쳐서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임상심리학자로 이렇게 졸업하는 이런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1945년도에 코네티컷 주에서 처음으로 임상심리학자 자격제도를 마련해서 이 주에서 처음으로 마련해서 진행이 됐다.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향군인회, 군인 때문에 많이 생겼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향군인회와 국가정신보건연구소의 이제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서 임상심리학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가동이 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샤코우라고 하는 샤코우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썼는데 임상심리학자의 자격 자체를 실습 과정을 포함해서 4년간 교육을 받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중에 3년 차에는 인턴 과정을 넣도록 하고 마지막 해에는 박사 논문을 이제 쓰도록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과학자 실무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연구 능력도 있으면서 치료적 어떤 역량도, 진단과 치료적 역량도 충분히 갖춘 그런 과학자 실무자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이제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 우리가 아는 그 케네디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법 자체에 이제 서명을 해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임상심리학자들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시옷에서 보시면 1973년도에 이제 베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신보건 분야의 이제 인력 부족이 그렇게 해도 아무리 임상심리학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도 이 정신 분야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 학위자로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임상심리학자로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상심리학자 베일 회의 이후에는 실무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연구 능력보다는 진단과 치료 능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도 우리가 임상심리학자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 회의 이후에는 실무에 초점을 맞춘 이제 임상가 학자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상가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임상 자체도 어떤 학문으로서 우리가 학자로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과학 지향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임상 과학자 모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임상 심리사를 훈련시키는 모델, 이렇게 총 3개의 모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3번은 이제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 보시면 임상훈련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학자 실무자 또는 과학자 임상가 모델이 가장 우세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본주의 치료의 영향력이 중대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론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괄호 4번에서 절충적 기법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이론을 갖고 누군가를 치료해내니까 어떤 환자를 치료한다라기보다는 여러 이론들을 믹스해서 가장 효과적인 이론으로 재구성해서 치료적 접근을 하는 이런 절충주의 기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예방에 초점을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잘 해내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치료를 잘 해내기 전에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